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모패터 또 20회차 복귀 영상 및 21회차 최종픽입니다. 20회차 복귀 영상 먼저 하고 나서 최종픽을 할 예정이어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회차 최대한 짧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4등 당첨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처럼 또 낙첨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1회차는 사실 세리에가 꼈기 때문에 세리에는 당연히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저는 주중 경기보다는 주말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1회차는 뭐 낙첨이 되시더라도 그래도 22회차 주말에 있는 22회차 분데스리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인 분데스리가만큼은 좀 등수 안에 좀 들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같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올 테니 또 등수 안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면 뭐 1번 경기는 사실 제가 세종피기에서는 무패로 일단 서울이 연패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무승부 정도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후반전 한 중반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 3백에서 4백으로 변경을 해서 나오면서 좀 잘 막았었던 것 같아요. 잘 막았었는데 이제 주세종 퇴장당하고 나서 그 비온 존슨의 헤딩골 그거는 어, 정말 제공권을 잘 활용한 득점이었고 비온 존슨이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이 울산 현대의 축구를 버리고 조금 뚝배기 이런 단순한 공격 패턴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비온 존슨 투입 전에 비해서의 그 공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찬스들이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산은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 한 방씩 이런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트윈타워가 주니오와 비온 존슨의 트윈타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서울도 물론 주세종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그나마 수비적으로는 이번 시즌이 아니라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제일 나았었던 모습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울산현대 적중을 했고요. 이번 경기 포항과 강원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는 단통 강원으로 갔었는데 강원을 갔었던 부분은 이 포항에 부상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갔었고요. 근데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고무열이랑 김승대가 부상으로 안 나왔어요. 그 두 명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강원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한국영만큼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가 승패로 갔었던 부분은 일단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력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항의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 승패의 배당도 있었지만 이 포항이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되면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높죠. 왜냐면 해외 배당에서 국내 배당이 이제 절삭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배당보다는 해외 배당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면은 이렇게 포항이 또 역배나 이제 정배로 또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항을 경기력적으로나 이제 부상자를 봤었을 때는 강원의 승이 맞아 보였지만 이런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포항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가서 일단은 적중을 했습니다.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독식픽에서 제가 상주를 가져가긴 했는데 이 경기는 좀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이 경기는 승무로 투픽으로도 좀 생각했었을 정도로 성남 사이드 쪽으로 봤었는데 성남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김남일 감독이 시즌 초반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를 봤었을 때는 뭐 아무래도 연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두려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남 경기를 보면서 인천의 경기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성남이 굉장히 또 수비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무승부에 가까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상주가 득점을 하면서 이제 상주가 승리를 하면서 저는 예측에서 실패를 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긴 했는데 이 배당 자체가 무승부도 좀 고르게 나오는 편이어서 이렇게 지웠었고요. 저는 라이프치히 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배당적인 측면이나 동기부여적 측면에선 라이프치히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경기력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홀란드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했습니다.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호펜하임 쪽으로 봤었고요. 이런 뭐 베를린의 크로스 공격에서 약한 모습 그런 부분에서 호펜하임의 이 크로스가 좋은 공격을 봤었을 때는 호펜하임 쪽으로 봤었고요.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디셀도르프 쪽 사이드로 보긴 했었어요. 승무 사이드긴 했는데 최종 픽에선 승을 가져갔었고 이 축생 픽에서는 일단 아우크스부르크 자체가 경기력적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내려앉으면서 무승부를 하기 위해서 경기에 임한다면 디셀도르프가 그런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디셀도르프가 저번에 그 경기에서 이제 한 명이 상대팀 선수가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동점이 되면서 경기는 이제 무승부로 끝났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디셀도르프가 이제 라인을 내리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득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기 막판에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막 시간을 끌면서 무승부를 하면서 잔류의 확정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갖고 적중을 했고요. 7번은 조금 아쉬워요. 이 경기는 제가 이 경기에 이제 폴더를 나머지 경기들을 썼기 때문에 폴더를 쓸만한 여유가 없어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야 됐었고 이 배당상으로는 승패로 나눠지는 배당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레버쿠젠 상대로 헤르타 베를린이 경기력적으로는 물론 승패 쪽이긴 한데 단통으로 헤르타 베를린의 승을 갈 만한 제가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무승부로 일단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승부 쪽으로 조금 가면 레버쿠젠이 챔스 경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헤르타보다는 한 무승부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 좀 틀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틀렸고요. 8번 경기 같은 경우도 이 경기도 상주 경기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아예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 패턴상으로 마인츠가 재개 후에 지속적으로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었고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2연승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무패 사이드인데 저는 브레멘의 동기부여적 측면을 더 높게 보고 브레멘으로 갔었는데 무패로 갔어도 이 경기는 틀렸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완전히 예측을 잘못했었던 그런 경기고요. 9번 경기는 볼프스 맞았고요. 10번 경기,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봤었고, 좀 배당 자체는 배당이나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경기였어요. 그래서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긴 했는데, 뭔가 이 무승부의 느낌이 좀 계속 들어서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도 안전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승무패로 지웠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글라드바가 맞았고요. 12번 경기는 좀 아쉽네요. 이 경기는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 울산과 전북 한 경기는 부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아예 과감하게 받치지 않고 단통으로 갔는데 단통으로 가면 계속 두 팀 다 이겨버리는 상황이 떠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근데 광주가 굉장히 잘 버텼어요. 굉장히 잘 버텼는데 결국에는 그 모라이스 감독이 이주용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노린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킥력에 좋은 것을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체 용병술이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주영의 슛이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았는데 그게 또 운이 좋게 그 전북팀 선수한테 또 가면서 극장골을 만들어냈고 전북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기력 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어찌됐든 꾸역승을 하는 팀이 유벤투스나 이런 리버풀 같이 꾸역승을 하는 팀이 결론적으로 잘하는 강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북은 또 꾸역승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이거 인천 대 부산.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갈 뻔했어요. 근데 김문환 선수의 원더골 나오면서 부산이 간신히 이겼습니다. 근데 김병호 선수의 그 결정력은 이 부산 자체의 그 결정력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긴 해요. 이 김문환 선수의 원더골이 아니었으면 또 첫 승을 만들어내지 못할 뻔했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저는 수원이 선제골을 넣은 거 보고 대구가 역전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역전을 하면서 세징야의 원더골 2방, 대안이 골 넣고 정말 기뻤나 봐요. 그렇게 뭐 서울전에서는 그렇게 세리머니를 크게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원가 골 넣고 뭐 슬라이딩 하면서 엄청나게 기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를 적중을 했고 항상 10개 뭐 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적중을 하면서 계속 한 끗 차이로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뭔가 한번 당첨이 되면 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10개 적중이 하면서 좀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 제 방송을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회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은 뭐 경기력 부분, 그리고 배당 위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세리에는 뭐, 아직 리그가 재개가 되긴 했는데 아직 경기를 안 한 팀들도 있어서 재개 전 기준으로 좀 잡아봤고요. EPL 같은 경우도 좀 몇몇 팀은 뭐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고 아니면 라이브라도 좀 시청을 했는데 몇몇 팀은 뭐 아예 뭐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팀들은 그 전에 재개 전에 있었던 그 팀 스타일 위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주중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금액 자체를 좀 낮게 책정을 해요.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봤을 때는 세리에가 들어오면서 차라리 라리가였으면 2월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세리에가 들어오면서 2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율 몰린 경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액으로 갈 거고요. 주말 경기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어서 소액으로 가고 좀 소액으로 갔었을 시에는 정배 위주보다는 약간 역배랑 섞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뜬금없는 역배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따라오시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말 경기였으면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주중 경기여서 조금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간다라고 그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세리에 팬이긴 해요. 나폴리 팬인데 뭐 세리에는 워낙에 좀 변수가 많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변수가 많은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3위 레스터 대 15위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레스터 승 쪽이 국내 배당에서 높고 해외 배당은 무승부와 패배가 비슷하긴 합니다. 뭐 상대 전적도 레스터고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레스터는 뭐 공격적으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바디나 하비반스나 뭐 메디슨 뭐 이런 선수들 뭐 은디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또 레스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네요. 히카르도 페레이라는 우측에서 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수비적으로는 이런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세트피스나 뭐 압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팀인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이나 이제 기동력이 느려서 좀 뒷공간을 좀 내주고 압박이 좀 고전하는 모습인데 레스터가 압박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배당적인 측면이나 레스터 쪽을 보고 있긴 한데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트피스가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크로스 타겟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 무승부도 가져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승을 저처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7위 베로나 대 6위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앞에 체력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베로나가 이 경기를 치르고 한 3, 4일 만에 또 나폴리와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는 재개 후에 이제 첫 경기고요. 자, 배당은 무패 쪽이고요. 상대 전적은 5패로 이제 나폴리 쪽이 좀 압도적이긴 해요. 투표율은 생각보다 몰리진 않았고요. 정배는 역시 나폴리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좀 좋은 편이고 공격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간 이런 중거리 좀 내주고요. 세트피스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나폴리는 컵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유벤투스와의 그 승부차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승을 했고 일단 멤버 자체가 나폴리는 좋습니다. 나폴리는 그 챔피언스 리그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유로파를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변을 보신다면 승패 쪽보다는 무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이 베로나의 그 중앙 공간을 내줬을 때 나폴리는 그 슈팅 능력 좋은 선수들이 많죠. 인시네나 메르텐스나 뭐 카이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화력을 봤었을 때는 나폴리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나폴리가 과연 압박과 이런 체력적인 그 활동량을 많이 쓰는 베로나 상대로 잘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베로나가 체력적인 부분 그런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저하가 있을 것이라고 첫 번째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나폴리 팬이어서 팬심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뭐 K리그나 EPL에는 팬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경기력 위주로 보는데 이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나폴리 챔스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이렇게 베로나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무승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패, 이렇게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19위 스팔 대 11위 칼리아리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 자체는 승무 쪽이 좋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 배당을 받았을 때 패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칼리아리가 좋고요. 이 순위적인 면도 칼리아리가 좋긴 한데 칼리아리가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죠. 안 좋은 팀인데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칼리아리도 그 경기를 치렀네요. 그래서 얘네도 체력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스팔은 일단 압박과 역습이 좀 좋은 팀이고 이런 세트피스에서 조금 수비가 불안한 부분 침투 선수 놓치고 일단 하이컨 치고는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은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런 중거리 나인골란의 중거리 한방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조금 답답한 경기력을 하는 팀이고요. 수비적으로는 라인이 높아서 역습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는데 스팔이 일단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칼리아리 최근에 좋지 않은 칼리아리 이 그 중거리만 잘 막아낸다면 최소한 무승부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압박을 잘 해내고 이런 라인이 높아서 역습에 약한 칼리아리 상대로 역습으로 한 방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팔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스팔의 사이드로 가기에는 투픽으로 가도 이 경기는 조금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투표율도 일단 칼리아리 쪽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가는 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8위 토트넘 대 17위 웨스트햄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은 승 쪽이 좀 높고 무승부와 패배가 비슷합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3승 1무 1패고요.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입니다. 두 팀은 뭐 토트넘은 크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손흥민, 케인 이런 선수들의 그런 공격진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 또 베르바인도 지난 경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는 이런 그 측면 공간 또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 그래서 약간의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웨스트햄 상대인 웨스트햄이 더 수비가 불안해요. 뭐 안토니오 선수가 초보로 나왔었고 오구분나 선수가 일단은 부상입니다.
뭐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이 조금 괜찮은 편이고 최근에는 약간 수비적으로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우측 풀백의 은카키아 선수, 이 선수는 제가 그 재개 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유망주 선수인데 본래 포지션은 윙이에요. 근데 굉장히 또 최근에 풀백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또 재개 후에 지난 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수비적으로는 조금 크로스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 크로스로 두 골을 실점을 했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뭐 안전하게 승무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경기긴 합니다. 근데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 토트넘이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 웨스트햄이 또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웨스트햄은 이 순위 자체를 지켜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토트넘이 공간이 없는 그런 공간이 없을 때 토트넘이 과연 이 웨스트햄의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이를 뚫어낼 수 있을까? 케인의 폼이 완벽하게 올라왔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무승부로 가보고요. 자칫하면은 웨스트햄이 개인적으로 역습 한 방으로 이 토트넘의 수비진이 주력이 굉장히 느려서 역습 한 방으로 오히려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제누아 대 파르마의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 승패 쪽이에요. 뭐 상대 전적도 승패 쪽이고요. 이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잔류왕이죠. 약간 세리의 인천 유나이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잔류를 해냅니다. 스타일은 뭐 공간을 향한 롱킥, 역습 좀 괜찮고요. 판테프 선수가 그나마 제누아에서 제일 나은 선수인 것 같아요.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선수들의 이 전환을 시키는 모습, 또 클루세스키, 뭐 이런 우측에서의 공격이 좋고, 역습도 또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승패로 나눠질 경기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 파르마가 체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체력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왔고요. 또 파르마가 또 잘 풀릴 때는 굉장히 또 잘 풀리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조금 답답한 경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제누아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 배당 자체도 승패로 나눠지는 경기고, 이런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뭔가 잔류왕의 면모를 또 한 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근데 왜 배당이 제노아가 왜 정배를 받은지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파르마가 경기력적으로는 유리한 게 맞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여파인지 아니면 제노아의 그 잔류한 모습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제노아가 이런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시거나 투픽은 조금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통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지우시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조금 이거는 도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력은 사실 파르마가 맞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파르마로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우디네세. 일단 토리노는 체력적인 여파가 좀 있고요. 우디네세는 재개 후 첫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세트피스가 좋고요. 벨로티 선수의 한 방이 있고,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을 좀 내줘서 중거리, 그리고 좀 라인을 못 맞춰서 좀 뒷공간을 내줄 때가 있어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이 좀 준수한 편이고, 좌우 이 전환 좋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중앙 공간이나 측면 공간들로 조금 내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승무패 쪽이고요. 상대 전적도 토리노 쪽이긴 해요. 근데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둘 중 한 경기는 좀 배당적으로 조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두 팀의 경기인데요. 저는 제노아를 정배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조금 한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력적인 여파에서 토리노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또 우디네스에도 음,
이 은근히 공격적으로 좀 괜찮거든요. 네,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토리노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토리노를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꺼림칙해요. 전 토리노를 이제 이번 시즌에 2020년에 토토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리노는 미들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 팀 다 무승부를 하면 그래도 만족할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셰필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페르난데스 오고 나서 굉장히 또 이런 반등을 한 팀이고요. 포그바 선수도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선수를 오버래핑 시키면서 이렇게 좀 단체적으로 이제 팀적으로 조금 공격을 다 같이 조금 하는, FC 서울이 이 셰필드 따라하다가 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팀이고,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또 좋은 팀입니다. 셰필드는 이렇게 또 팀 단위로 또 공격을 하고, 이 체력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센터백 선수도 오버래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센터백 선수가 나갔을 때, 셰필드는 마무리를 지어주죠. 근데 FC 서울처럼 마무리를 지우지 못한다면, 이런 측면 공간과 역습 때에 좀 위험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좀 봤어요. 이 경기는 좀, 이 맨유가 조금 뚫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셰필드의 그런 크로스 공격에 린데로프 선수가 제공권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맨유의 린데로프, 메가이어 선수는 워낙에 좋지만 이 린데로프가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득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무승부 쪽으로 조금 봤었는데, 일단은 이 셰필드 축구를 맨유가 막아내고 역습으로 이어간다면 그런 레시포드와 좌우측의 레시포드와 제임스 선수가 있죠. 이런 스피드를 봤었을 때는 맨유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다. 또 포그바도 있기 때문에 포그바도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여서 저는 이 경기 승부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이 경기를 투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 이 경기는 배당 자체가 승패로 좀 나눠지는 배당이에요.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 일단은 뉴캐슬은 이 두브라브카 키퍼가 굉장히 좋고 이 세트피스가 좋은 팀입니다. 좌우측엔 막시멘과 알미론, 그리고 중앙에는 존조 셸비 선수가 있고 최전방에는 졸링톤 선수가 있는데 득점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 수비적으로 좀 단단한 팀이고요. 이런 역습에서의 한 방 또는 세트피스에서 한 방, 중거리의 한 방이 좋습니다. 근데 쌍스테프, 롱스테프 형제가 부상이라고 하네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좋지만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크로스 공격은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키퍼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나 키퍼가 오히려 더 지난 경기 출전을 안 했는데 레이나가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스톤빌라는 글릴리시라는 크랙 선수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캐슬은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를 하면 역습에서 위험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뉴캐슬은 조금 내려앉는 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올렸을 때 그 수비진 선수들이 주력이 느려요. 근데 라인을 내렸을 때는 이 주력 느린 선수들이 딱 고목나무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헤딩을 따내고 이런 제공권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그렇게 조금 불안한 라인을 올렸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글릴리시를 활용한 역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스톤 빌라의 이런 크로스 공격 뉴캐슬한테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어떻게든 꾸역으로 승리를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단통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 노리치 대 12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에서는 무승부와 패배가 높고 이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이 좀 높습니다. 무승부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경기긴 합니다. 노리치는 푸키 선수가 있죠. 근데 수비적으로 워낙에 불안한 팀이고요. 에버튼은 안첼로티 오고 나서의 이 4-4-2 전술, 굉장히 플랫 4-4-2 굉장히 좋고요. 이런 세트피스, 압박, 크로스 공격, 역습 이런 부분이 좋지만 예리미나나 월콧
슈나이더린 선수의 부상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리치 상대로 이런 플렉스 아사히 에버튼이 원정에서 워낙에 좋진 않지만 이 무관중 경기라는 점에서 노리치 상대로 충분히 저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리치의 수비력이라면. 그래서 저는 노리치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에버튼. 울버햄튼 대 본머스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승이 굉장히 높고 구매율도 울버햄튼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와 패배가 비슷하고요. 일단 경기력은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는 조금 고전합니다. 이런 스피드가 있는 팀이어서 이런 역습에서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런 내린 팀들 상대로 고전을 해서 지난 시즌 약간 의적 소리를 들었었던 부분들은 강팀 상대로 이 역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런 약팀 상대로 역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었을 때 울버햄튼은 조금 답답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 측면 공간 좀 내주고요.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킹이나 솔랑케, 윌슨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세트피스, 그리고 크로스 공격, 그리고 프레이저의 스피드, 역습도 또 은근히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뒷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을 좀 내주긴 하는데 뒷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본머스가 시즌 초에는 좀 공격적으로 임했다면 좀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그 약간은 좀 뒷공간을 그렇게 시즌 초반만큼 많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본머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카운터를 때린다면 본머스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울버햄튼의 그 지난 경기에서 이 답답했었던 모습에서 어떻게든 크로스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보충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사솔로 경기인데요. 일단은 배당적으로는 인터밀란 쪽이고요. 그리고 해외 배당은 무승부와 패배가 비슷합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 사스올로가 인터밀란 상대로 괜찮아요.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인터밀란은 체력적인 조금 부담도 있을 거고요. 일단 인터밀란은 조금 압박에 좀 고전을 하고요. 그래도 뭐 선수진은 뭐 에릭센이나 루카쿠나 라우타로나 굉장히 좋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또 공격진이 또 굉장히 또 사솔로는 이 공격진은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해요. 근데 수비적으로 공격이 좋다 보니까 라인을 좀 많이 올려서 공격 가담을 많이 해서 역습에 조금 취약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사스올로가 인터밀란 상대로 라인을 올릴 것 같진 않지만 지금 현재 인터밀란의 스쿼드라면 이런 사스올로 정도는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고민 없이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조금 무시하고 인터밀란의 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2번째 경기입니다. 1위 리버풀 대 9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요.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이고요. 그래 해외 배당에서는 리버풀 홈승이 조금 높습니다. 뭐 두 팀은 리버풀은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동기부여가 가장 걱정되는 팀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압박이 좀 좋고 이제 역습이 굉장히 좋죠.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역습을 노리는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결정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세트피스도 좀 좋은 편이고요. 수비는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뭐 이런 중앙 공간이나 드리블 선수를 놓치는 등 조금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도깨비 팀인 강팀 상대로 조금 나쁘지 않은 또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또 톰키스 선수가 일단은 부상이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리버풀이 아무리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진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적으로도 리버풀 승에 너무 좀 강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라티오의 경기인데요. 일단 뭐 아탈란타는 체력적인 좀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 경기 대승을 또 했어요. 공격적인 화력은 굉장히 또 좋은 팀이죠.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무승부,
국내에선 무승부인데 해외에서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좀 경기력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픽으로 가신다면 저는 승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경기고요. 아탈란타 공격진 굉장히 좋죠. 챔피언스 리그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이나 좀 역습에 약하고 라인이 좀 높은 편이고요.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레버쿠젠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밸런스도 좀 나쁘지 않고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진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뒷공간 그리고 역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순위에 비해서는 좀 단단하진 않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도 좀 역습에 조금 취약한 면들이 있고 중앙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경기인 것 같아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선제 실점을 한 팀이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라인을 올리면 추가 실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인데 이 승패로 나눠지는 경기에서 저는 지금 폴더가 없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야 하는 경기고요. 이 상대 전적을 봤었을 때는 아탈란타 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배당적인 측면도 아탈란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아탈란타는 약간 공격에 좀 몰빵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해서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라치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경기력적인 부분도 오히려 라치오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탈란타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로마 대 삼프도리아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적인 부분은 국내에서는 승이 좀 높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일단 로마는 공격적으로는 크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는 제코 선수도 있고 좀 좋은 선수들이 좀 많아서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 그리고 라인을 좀 잘 못 맞추면서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스몰링 선수가 세리에 오고 나서 각성을 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 토토 경기에 들어와서 볼 때마다 저는 실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아직까지 맨유에서의 그 스몰링의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비아디니 그리고 퀄리아렐라 퀄간지 선수의 이런 한 방이 있죠. 그래서 한 방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는 15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콜리 선수, 이 선수 굉장히 좀 실수가 많고요. 숫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 또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력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로마의 승이 맞습니다. 로마의 승이 맞는데 저는 큰 이유 없이 그냥 이 로마를 믿지 못하겠어요. 로마를 믿지 못하겠고 일단 저는 삼프도리아의 그런 한방, 퀄리아렐라의 중거리나 가비아디니 한방, 이 한방이 이 로마 상대로 오히려 선제골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가 수비적으로는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어서 이 퀄리아렐라의 한방,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기 때문에 이 한방으로 재개 후에 이 한방을 해서 뭔가 이 로마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도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승패보다는 삼프도리아가 로마 상대로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불안하시다면 승무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무승부로 가지만 추천은 경기력적인 부분은 로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 승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를 베팅을 해봤고요. 베팅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으로 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정배 쪽도 가져가긴 하지만 좀 이변이 보이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배를 가져가지 않고 단통으로 이변이 보이는 쪽으로 가져가 봤고요. 이 주중 경기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22회차에 집중을 하고요.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통으로 가는 경기들이 많아서 투픽으로 받쳐서 가시거나 아니면 이 경기는 본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신다면 따라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경기 모두 마치고요. 22회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내일 K리그 초안픽부터 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